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러분은 지금 탄핵심판 특집 정봉주의 정치쇼 특집 생방송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만 하는 방송이 아니고 저희는 탄핵되기 싫어서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문자 폭탄이 폭주하고 있어요. 자,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왜 연기를 하고 감정을 잡고 그러세요? 들어올 땐 막 까불고 들어오더니. 상식이 이기는 게 예. 이렇게 힘듭니까? 모레 우리는 거리에 쓴 지 40년 됐는데요. 그래도 전원일치로 예.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서 다행이고요. 예. 하여튼 그동안 함께 그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저는 파면되는 순간 우리 세월호 아이들과 예.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돈입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연이 깊으셨었죠. 네, 그렇죠. 한때 그랬습니다. 예. 어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저는 좀 예상했던 겁니다. 예. 저는 이 대통령이 무사하게 임기 마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뭐 확신을 했었고, 뭐 대통령이 이젠 전 대통령이죠. 예.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때는 그때는 도와드렸죠. 네, 그렇죠. 2012년 그 총선 대선 쪽 같이 갔죠. 네.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결별하셨나요? 뭐 결별하기보다도 예. 제가 느끼기에 그 대통령 선거 본선 과정에 들어서니까 11월 이렇게 되니까 10월 11월 예. 뭐 제가 생각했던 그 박근혜 후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선되더라도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좀 회의가 그때부터 들었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대통령 당선되면은 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한번 기대했었고 대처력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쯤 되면 좀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보내기에 저는 이 정권은 100% 실패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탄핵 심판 내용 들으셨죠? 안 의원님. 네. 예.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뭐 제가 따로 분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탄핵 사유가 이제 5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권한 남용, 예. 그리고 언론 자유 침해, 또 세월호 생명권 보호, 예. 또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수수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건은 대통령의 불성실, 무능 예. 이것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예. 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국정농단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지원을 해준 그래서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대통령을 이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정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삼성과의 뇌물수수 부분. 예. 이 부분은 이제 판결에서 빠져 있어서 그것이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 의원님. 네. 발은 지금 뇌물죄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지적을 하셨다면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특검에서 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서 우리 탄핵 국회 소추단에서도 그 제3자 뇌물죄 또는 직접 뇌물죄가 예. 그야말로 그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스모킹 건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주문의 판단이 없고 또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기업에 사기업에 뭐 재산권을 침해했다, 막 이런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한 면에서는 그 뇌물적 측면을 특검에서 2번의 영장 심사를 2번 해서 사실상 상당히 입증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것은 조금 의외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기업들이 주장했던 강요에 의해서 권력이 저렇게 서슬퍼런데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안 내놓을 수 있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놨다 이런 논리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그런 않나요?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법률가 입장에서 저는 원래 뭐 30년 동안 법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예. 뭐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뭐 그건 진짜 정치적으로서 뭐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죠. 예. 그러나 그 부분이 과연 뭐 불법이냐 탄핵의 사유냐에 대해서는 법학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괜히 그거 세월호 사건을 탄핵 쟁점으로 넣게 인용에 되면은 넣었을 경우에. 그거 넣었을 경우는 그 심리가 굉장히 오래 가고 지연될 필요가 있다, 지연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빼고 오히려 이런 그냥 우리 원고 국회 측의 그 제소장은 넣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아니 우리 밖에서 국회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예.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도 세월호 문제는 빼자. 근데 거긴 빼자 넣고 우리는 완전 빼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 보조 의견으로서 보조 의견으로서. 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갖다 다루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소모가 심할 수 있고 입증을 못할 수 있다는데 예. 역시 이번에 판단은 오히려 탄핵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너무 이게 지연되면은 근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은 탄핵 사유를 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이 나왔죠. 네. 예. 뭐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어쨌거나 이제 파면이 되었으니까는요.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은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정권 교체되면은 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아하.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숨지기고 제보자들. 있던 예. 내부의 제보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어서 파면된 것은 예. 이거는 헌법적인 제재거든요. 앞으로 형법적인 제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몰 이 부분은 이제 사법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예. 체포되고 구속되고 압수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듭니다. 예. 교수,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두 분이 같은 대학의 교수를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까마득한 후배 아니었었나요? 아니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아니 뭐저 까마득한 후배 아니었었어요?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 있는 게 있어도 이렇게 별칭 만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존재감이 없지 않았었나요? 아니, 안성 의원님? 틈만 하면 봉기사리는 저를 폄하하는데 아주 아니 제가 기회만 있으면 요즘에 어떻게, 제가 예?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하니까 타 방송에서 어떻게 저런 까야 되는지 아주 정신이 없어갖고. 자, 이게 우리가 탄핵 슬픈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슬퍼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방송은 좀 네. 행복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네. 이렇게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정치를 들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탄핵이 뭐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생긴 일 갖다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교체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좀 치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 단순히 치유라는 것이 과거는 없는 것으로 덮어두자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헌재 그 판결을 결정을 다 듣는 과정에서 제 인상 깊었던 것은 예. 이른바 그 피청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응하지 않고 헌재에 압수수색도? 자꾸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는 예.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은 사법적 정의를 방해한 것이죠. 그렇죠. 네, 영어로 하면은 그것이 obstruction of justice입니다.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상원에서의 탄핵 표결을 직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닉슨한테 제기된 그 제목이 딱 두 개였어요. 권력 남용과 사법적 정의의 방해거든요. obstruction of justice. 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상원에 가서 결국에는 방면돼 버렸는데 그렇죠. 살아났죠. 그 당시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뭐 백악관 집무실에서 뭐 여자 인턴하고 뭘 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법적 정의의 방해인데 뭐 그 정도 파면될 정도까지 그 정도는 되겠느냐? 하지만 그 사안이 파면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니까 우리 표현할 것 같으면 중대한 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문제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중요하진 않다. 이번 상황은 뭐 중대한 게 아니라 중차대한 권력 남용이고 아주 그냥 철저한 예. 천면피 같은 사법적 정의를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헌재가 강조한 것은 일단 그야말로 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을 예. 수호할 헌재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판결문 중에서요. 예. 언론의 자유 관련해서 정윤회 문건 파동 시에 예. 청와대가 개입해서 세계일보 사장을 경질시킨 이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지난주 독일 가서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청와대와 세계일보 사이에 있었던. 조정을 했던 그 당사자의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어요. 녹음했어요? 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녹음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드러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들 이 제보가 이제 세계일보 쏟아질 진실도 것이다. 세계일보 예. 진실도 저는 새롭게 밝혀질 것이고 이거 역시도 형법적인 제재, 사법적 처리 가게 되면은 다시 이 퍼즐을 조합해서 또 세상에 밝혀낼 것이고 어쨌거나 예. 판도라를 열게 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아니죠. 이미 열렸죠. 그런데 이 열렸다. 판도라에는 예. 이 재앙과 좌절과 분노가 있지만 또한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로서 이 좌절과 분노, 예, 재앙. 이 시즌 2가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시즌 2 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이 희망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이 진실 규명을 더 철저히 진실 하고요. 규명. 예. 또 국정농단의 최순실의 뿔에 해당되는 이 재산 찾는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예. 겁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판도라의 시즌 2 예. 대한민국 희망 찾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정봉주의 특집 정봉주 정치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1인 정봉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냐? 정봉주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재 개그하는데 왜 안 웃어요? 뭐 소리를 갖고 왔고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오늘? 말이 뭐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이게 네. 우리가 아주 그 우울하고 사실 슬픈 우울한데요. 날이에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정치는 즐겁게 해야 아무리 됩니다. 속어도 뭐 기쁘고 환호를 지르고 싶어도 예, 오늘은 할 수 없죠.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날이에요. 수도권 내리사선 오늘은 안민석 웃으면 안 의원님의 되는 말씀입니다. 날이에요. 이문영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문영님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라니 참 슬픈 날이네요. 아 정말 슬픈 날이죠. 김윤아님 오늘 2시까지네요. 쭉 들어야겠습니다. 송채윤님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두 의원님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희준님 두 국회의원님 재산몰수법 추진해 주세요. 자 오늘 문자 폭탄입니다. 현재까지 1,500개가 넘었고요. 방송 2시까지니까 3,000개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000개는요. SBS 창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1,000개 넘어간 것도 있었어요? 예, 3,000개 있었대네. 자 문자는 세월호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연수님, 요디움님, 김인학님, 정순진님, 2928님 등 많은 분들 모두 세월호 가족분들 힘내라는 문자도
많습니다. 저희는 방송 시작한 지 5일 됐는데 근데 이 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팟캐스트 봉도사님이 그 제주 부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말 못하시네. 말씀 생방송이기 못하시네. 때문에 막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재산몰수법 이거 국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번 여쭤보시죠. 조금 있다가요. 네. 지금 뭐 아직 붙을 때가 안 됐어요. 아니, 좀 전에 우리 문자가 예, 들어오셨어요. 그건 제가 기억했다가 얘기할 테니까요. 진행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수도권 내리사선이면 다 안주하세요? 사람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또 의원님, 근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도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1, 2부에서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좀 그 검찰 수사가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늘 있어요. 그 어떤 소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 이렇게 대선에 됐으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뭐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걱정하는 부분은 예. 검찰이 그냥 너무 신속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피고인 박근혜 막 그냥 불러서 조사하면은 혹시나 이것이 뭐 역풍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나 저는 뭐 검찰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일반인으로 돌아갔으니까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겠고 예. 저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 현직에서 이게 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의미 있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은 구속해서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게 그 중타제한 문제지만 이것도 이건 무지하게 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뇌물죄랄까 뭐 세월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단기간 동안에 원고인 국회 측에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판관 입장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는 1년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혹시 헌재에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헌법재판의 특성,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절차의 그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외부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바로 이제 선고하는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한 거니까.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언제 나오나요? 뭐 금방 나와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우리 뭐 여행 갈 때 그 수트케이스만 들고 나오고 뭐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점잖게 말씀하시면서 참 잔혹하시네. 아니 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난 큰 문제가 보는 게 언젠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국민적인 신뢰가 컸어요. 예. 더군다나 자신을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예. 맞고 저는 이제는 그 사법적인 판단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 의원님 아까 그 재산 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엄청 그 설득력이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입장도 좀 듣겠습니다. 재산몰수 이전에요. 예. 아마 오늘 파면되면서 서울구치소 변기공사가 이제 시작이 오늘 될 겁니다. 무슨 왜냐하면은 말씀이에요?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하는 변기 외에는 딴 데서 볼일을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지 최소한의 변기 대책을 네, 세워야 네.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재산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검찰 특검에서 예. 조사를 한 것은 가지와 줄기만 지금 친 겁니다. 예. 가족 재산이 2,700억이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발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예. 최순실 일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예. 뭡니까? 이름 바꾸기 아닙니까?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는 겁니다. 아하. 한국의 재산도요. 집 사주고 남한테 거기 살라고 그러고 차명으로 그냥
맡겨둡니다. 독일에 제가 세 차례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 명의로 된 재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최순실 관련된 지인들의 차명으로 된 재산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그런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차명 재산을 이번 특검이 전혀 찾아내고 손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순실의 재산은 이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시즌2에서는 이 뿌리를 철저히 캐서 예.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됩니다. 이 재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산 몰수라고 하는 게 무척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무척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재산 몰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 최소한의 조사권을 예. 주고 할 수 있으면 수사권까지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국만의 검찰 문제가 한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에 있는 독일에 재산 있죠. 또 독일만 있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쪽에도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공조가 필요합니다. 외국과. 예.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조사된 불법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몰수할 수 그런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이 특별법이 필요한 예. 것이죠.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 법에서 과거 선례가 있죠. 뭐 그 친일행위자 친일 재산 재산, 예. 그런 것이 이제 일각에서 보기는 뭐 소급 입법이다 하지만은 그 원래 원래부터 그 사람들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그렇죠. 국가 재산을 강탈한 거 아니에요. 절차법이죠. 예. 절차법.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법이다. 이것도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뭐 세금 내고서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이거 절차법으로서 이런 법률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차명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될 것 같고 당장에 이제 현재 우리 그 선거 때마다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이 영남대학교하고서 이제 정수장학교 문제죠. 그렇죠. 그 문제 같은 것은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수장학교는 그것이 MBC하고 부산일보의 지배구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문제까지도 다 손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의 뭐 재산이라는 게 지금 뭐 집 한 채 외에는 사실상 재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예. 뭐 그 외에 사실은 법적인 재산이 사실 없는 거죠. 예. 없는 공토산이. 거지만 예. 잠깐만요. 네. 없는 거지만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또는 최순실 씨가 과연 경제 공동체 같더라면 이건 뭐 누구 재산 따질 거 없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 좀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 특집 지금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봉주의 정치쇼 특집 생방송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이죠. 이번에는 국민들 우리 문자 폭탄인데요. 계속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반영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안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해방 이후 가장 또 비극적인 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픈 날에 제가 봉도사님께 폭탄 하나 좀 꺼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자. 폭탄 꺼내드린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려갖고 실검 순위 올라가고 그거 재미 들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976년 예, 외환은행이 1976년 예, 최초로 스위스 쭈리히에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그것을 아마 주도한 분이 당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던 홍세표입니다. 그리고 이 홍세표 씨가 99년 예. 외환은행장을 퇴임하던 그 즈음에 스위스 쭈리히의 외환은행 사무실이 폐쇄가 됩니다. 어허. 홍세표로 시작해서 홍세표로 끝나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죠. 예. 그리고 이 외환은행 사무실이 쭈리히에 처음에 개설된 76년 10월이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날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예. 박동선 게이트
트진 이후부터 미 의회가 2년 동안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합니다. 아하. 그게 약 8조 6천억. 당시에요? 네, 현재로 물가 상승률 따지면 약 한 3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조 가까운 규모죠. 이것을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우라기가 관리를 해서 스위스 비밀 구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예,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는, 보고서니까. 있는 예. 거니까는요. 자, 그런데 홍세표란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처조카입니다. 그래요? 유경수의 언니, 유긴수의 장남입니다. 아. 즉 박근혜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사촌 관계죠. 이종 사촌이죠. 그렇죠. 이종 사촌. 이 흐름을 타고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예. 박정희와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박근혜의 재산을 예. 관리했을. 관리를 최태민 그리고 예. 그 최순실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흐름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굉장히 이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부터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예. 이것을 시즌 2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조사해야 조사를 된다. 하는 것이 그리고 다행히 2009년에 스위스와 한국 간의 금융 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검찰이 스위스에 요청하면은 스위스 비밀 구자를 열어줄 공개하게 수 돼 있게. 있어요. 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78년 미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박정희의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이미 오호. 40년 전에 그 결론에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박정희의 비자금은 차관 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에 대한 리베이트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각 재벌들부터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봉도사님 전문용어로 삥 뜨던 우하. 그런 돈 그런 뽀찌. 그런 예.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죠, 우리 돈. 환수를 해야 된다. 예. 그게 78년도에 그 보고서의 결론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거를 예. 이번 기회 시즌 2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서 적폐해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네. 그때 당시에 8조, 지금 뭐 한 300조 된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상돈 의원님 아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얼마나 홍세표 씨를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계획까지 모릅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그 당시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또 예. 박동선 게이트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어허. 79년에 11일 생기고 예. 심정권 들어오고 해서 나 그냥 박동선 그 사건이 그냥 묻혀버렸죠. 묻혀버린 거고 예. 이제 미국 서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화당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좀 잠시 뒤에 우리 이어서 이거 폭탄으로 안 들리세요, 봉도사님? 들리니까 계속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전화 연결해야 돼요.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이죠. 팟캐스트 1등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 목소리 한번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예, 어디 사세요? 예, 금성구 시흥동에서 사는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떡볶이집 한다고 제가 댓글 떡볶이집 한 지 3년 됐다고요? 네네. 잘 안 되시죠 요즘? 아,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떡은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중국산. 중국산이요? 밀가루 큰일 났네, 떡인데요. 중국산이면. 네네. 자, 오늘 장사 시작하셨어요? 예,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님 기다리고 계세요. 잠깐 양해 부탁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손님하고 같이 들으세요. 예, 예, 예. 그 손님이 정봉주 팬이라고 안 그러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고요. 예. 얼마 안 돼서 아하.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듣고 있어요. 예, 지난 관심도 갖게 4개월 되고. 동안 좀 어떠셨어요? 많이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예.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뉴스를 보게 되고 예.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찹찹했어요. 예. 원래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솔직히 투표도 안 했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근데, 어떻게 느닷없이 정봉주의 정치쇼 한 6개월 들으면 한 달만 예. 들어도 정치학 박사를 제가 드리거든요. 예, 일단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예. 어려운 용어 잘 풀어서 해주셔서 너무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 사태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국민들 바람이고 저도 솔직히 탄핵을 원했었고 했는데요.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굉장히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울컥하고 저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예. 그냥 예 많이 그래요 지금. 예.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탄핵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무척 불행한 날이죠. 근데 이제 더 나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그럼요. 꿈꿔볼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 아까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저도 많이 울었는데 우리 아이들 때에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예. 하여튼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 얘기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예, 저도 지금 좀 울컥울컥합니다. 예. 눈물이 떡볶이에 떨어지면 좀 떡볶이가 짜져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네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떡볶이 많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한 분의 청취자 모시겠습니다. 청취자가 저희 방송의 주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은영입니다. 그러세요. 제 고향이 화성이에요. 그러세요? 예, 화성 옆이 그 오산. 네, 저 병점이에요, 바로 옆에. 그러시구나. 그 옆에 또 수원. 그래갖고 오산, 수원, 화성. 여기 네네. 여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산수화라고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까지 몰랐네요. 예, 거기 내시는 세금으로요. 막 가서 쇠고기 먹어요.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쇠고기 먹어요. 혹시 우리 이운영님께서는 지난 대선 네. 때 누구에게 투표하셨어요? 박 대통령한테 했죠. 충격받았어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되기 전에 탄핵해야 네. 된다고 보셨어요? 아니면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봤죠. 뽑았는데 아까 네, 우리 제가 이상돈 뽑았는데. 의원님 말씀 맞다나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기쁜 배신감을 줄 줄 몰랐다. 그럼요, 당연하죠. 화면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아파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우선은 제가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의 어찌 보면 사리사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거를 위해서 세금을 남용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예. 자, 이제 오늘 탄핵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네.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이번엔 좀 뽑혔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말씀은 큰일 납니다. 어떤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는 좀 더 들어섰으면 좋겠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나라 상황도 그렇고 그거를 잘 경제랑 국민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소통하는 대통령. 네네. 적어도 정봉주의 정치쇼만큼만 소통을 해도 좋을 텐데요. 당연하죠. 요즘 예. 너무 속 시원하게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힘내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예,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탄핵 특집 4시간 생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 이 시간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아까 폭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 보세요. 예. 76년에 스위스에 왜 외환은행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당시에 외환은행이라는 건 일종의 국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였거든요. 국영이었죠, 국영. 그렇죠. 예. 그럼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왜 박정희 정권이 76년에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그 시점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홍세표라는 시가 박정희의 처족하는 그 관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지금이라도 홍세표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것 같아요. 예. 것 같아요. 지금 생존해 계세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확인한 것 같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분이 이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예. 국민들에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왜 본인이 은행장을 간둘 그 즈음에 스위스 그 사무실이 폐쇄가 또 폐쇄가 됐는지 됐고. 사실 이것은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예. 말고도 80년대에 영남대학교로부터 또 정수장학회로부터 유경재단으로부터 최태민이가 돈을 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재산들이 단 한 번도 정식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최순실 자매들의 재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생계됐을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특검 시즌2에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이상돈 의원님. 네. 결국 저 재산 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그 공분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을 좀 터줘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아까 뭐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네, 그게 지금 의원입법으로 이미 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과연 입법화되려면 좀 넘어야 될 선이 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선거가 끝나야 되겠고 예. 그 후에 또 이런 류의 법률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용 기각 결정 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반대하는 쪽에서 불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불복하기가 어렵게 좀 아주 단호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야말로 충격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조용하지만은 또 좀 시간이 가게 되면은 또 다시 또 이런 말하자면 헌재를 판결을 잘못됐다. 아하. 뭐 이런 또 도전할까요?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안 돼.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거치고 또 가는 것이고 또 국민 통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100% 대한민국을 내걸고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죠. 예. 어떤 사회에서 100% 이렇게 단일한 의견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 또 반대하는 분이 난 있는 것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이 국정농단 초기에 예. 화는 났지만 예. 박 대통령 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 수십 년 동안 최실가와 한 가족이었고 또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였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조종과 최순실과 밀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라는 이해까지는 했는데 화는 났지만 예. 그러나 제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태극기 집단을 아주 부추겨 가지고 예. 이것을 마치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박 대통령이 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진보와 보수의 싸움입니까?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원칙과 반칙의 싸움이고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 프레임을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태극과 촛불이 대립하는 이런 프레임을 깨고 촛불과 태극기가 이제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식이 그리고 원칙이 우뚝 솟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합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상돈 의원님, 네. 그 오늘 헌재 결정문에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개인 견해를 넣는 안창호 의원 그 재판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만큼 지금 보수 진보의 갈등과 대립 분열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재판관이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이게 그분이 무척 보수적인 분 아니에요. 이 본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벌써 탄핵 처음에 어떤 충격파죠. 그 JTBC 보도로 시작된 그것이 좀 점점 그러다가 점점 이게 좀 상황이 변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이 상황 궤변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글 쓰고 이상한 여론 내고. 예. 무슨 야사시한 스캔들로 몰아가려 했었죠. 이게 별거 아니라는 둥, 예. 이게 이런 소위 궤변을 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또 언론 매체들이 그런 입장을 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는 좀 개탄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헌법 공부할 때 닉슨 대통령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과 당시 공화당의 원로들이 대통령 찾아가서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고 몰아낸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주저앉혔어야죠. 보수 쪽 사람들이.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수습을 해야죠. 네. 사과하고 네, 거기서 이 탄핵 상황이 소추 있기 되기 전에 때문에 사임했어야. 사임하라고 여론을 그쪽으로 조성했었어요. 이제 거꾸로 조성했죠. 그럼 그렇게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열된 양상으로 안 갔을 안 것이다. 가죠. 안 가고 이 시대의 보수 정당, 보수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탄핵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 또 정치에 대해서는 내놓으라는 전문가분들 아니에요? 70억 분 2의 사나이, 70억 분 3의 사나이. 제가 70억 분의 1이니까요. 숟가락 하나씩 딱 이렇게 넣으시고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민주당에 결집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 빠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요. 예. 지금 문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홍세표라는 이분이 고대 오사학번이라고 그러네요. 예. 오사. 그러면 연세가 아마 80대 초반이니까 예. 아마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존에 있을 거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분께서는 예. 정봉주 이 쇼를 예.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들으시고 커밍아웃 하셔서 예. 스위스 비밀 은행 비밀 구자 귀자. 내지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에 얽혀 있는 의혹을 밝히시길 바라고요. 예. 자, 지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정국 관련해서 일단 저희 당내 사정을 보게 되면 예. 당내 약 30명에 이르는 개헌파들이 있습니다. 음흠. 이 개헌파들이 이제는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이 개헌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서 혹시라도 내부의 새가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권을 창출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정권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 정권을 바꾸는 일종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내부의 행위를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내부의 문제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이 김종인 의원님이 탈당함으로써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전 의원. 의원도 역시 개헌을 매개로 빅텐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국민정당 심지어 오갈 데 없는 이제 그 한국 자유한국당 예. 그쪽 색까지 해서 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의 대립하는 그러한 빅텐트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일부의 개헌파들과 함께 이 각을 크게 세워버리면 개헌 전국으로 갈 위험성이 과연 있다. 개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결국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촛불들이 요구했던 정권 교체의 길하고는 이게 멀어지는 그런 아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네. 근데 국민의당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의 개헌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원래부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이 생각이 없죠. 예. 없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그 개헌 공식 문제에 입장으로 대해서. 이제 예.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왜 필요하느냐. 이번에 이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치명적인 결정 문제로서 나온 건 맞지만은 그런 대통령제라는 그 자체의 문제점도 문제는 있다. 없느냐? 그 있다고 봐야죠. 예. 우리 전직 대통령이 다 그렇게 됐고 한 분이 지금
아직은 멀쩡한데 그거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제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과연 적절한가 대해서 또 이제 현재로서는 요번이 개헌하지 않으면 개헌하기 어렵다는 이거 상당히 좀 공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정권 교체 문제하고 이건 이제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 교체는 됩니다. 예. 지금 기존 세력의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 이번 개헌이라는 것이 뭐 이른바 야권만 가지고서는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의원은 역시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인데 예. 그 두 사람이 만든 정당이 지지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의당하고 같아졌어요 도대체 이제. 이해가 예. 안 되는 부분이고 예. 제가 그거 볼 때 한국의 이른바 영남의 털을 돈 이른바 보수 뭐 진영이랄까 보수 유권자랄까 하는 그 사람들랄까 나 희망이 있을 것인가 좀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정작 이제 탄핵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좀 바른정당이 좀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을지 예. 오히려 저 역풍이 있어서 오히려 그 한국당이 그 뭐 15% 넘어서 20%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개헌이라는 것이 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이른바 빅텐트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고 현재로서는 이 정권은 연장 세력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번 공통점이 많으니까 한번 단일 후보를 보자는 뭐 이런 거죠. 그것은 뭐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네. 예. 하나만 긴급하게 한번 네. 여쭐게요. 국민의당과 네. 그다음 바른정당, 네. 김종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개헌 세력이 이렇게 손잡고 개헌을 매개로 한 한 명 후보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간의 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의원이 수십 명이 탔다 그런 일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많으면 뭐 최대 10명까지는 예. 어쩌면 뭐 탈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도랄까 뭐라 할까.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지도 면에서 뭐 지금 같은 그 대통령 선거는 솔직히 뭐 어느 당의 경선이 본선이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정권 교체는 100% 찬성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유권자도 많이 있고 예. 그런 세력끼리 뭐 공통점이 있으면 저는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파면으로서 절반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아하, 절반이 이루어졌다. 네, 앞으로 예. 5월 9일까지 남은 60일 동안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정권 교체는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국민들이 이뤄낼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단 변수는 이게 뭐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개헌이라는 거 이게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에 개헌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당마다 입장이 틀리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입장이 틀린데 되지도 예. 않은 일을 가지고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게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이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예. 뭐 철학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정권 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또 움직임을 할 겁니다. 이것을 예. 정당한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가 저는 동의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예, 탄핵 선거 특집 정봉재 정치쇼 3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다음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요. 이 의원님 막상 뵈니까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신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0님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헌법재판관 만세. 정봉주의 정치 토크쇼 만세. 아직은 살만한 대한민국이네요. 김선영님.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효진님. 정봉주 진행자님. 오늘 장시간 진행하시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같은 날 더 빛을 발하시네요. 저는 한 40시간쯤 줬으면 좋겠어요. 4시간 말고. 자, 탄핵 심판 특집 4시간 생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 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특집 생방송 4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저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1인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까 정치쇼 2부에서 보내드렸죠. 정봉주의 정치 흥신소. 자, 그래서 2부에서 한 것을 4부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좋으시네. 그러니까요. 저도 의원님 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저보다 한 네. 10살은 위로 보이시네. 예,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났죠. 네, 귀한 자리. 바른정당 네. 팟캐스트에 제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오늘 불러주시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예. 자,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그리고 박시영 윈즈 코리아. 윈지입니다. 윈지의 윈지 코리아 부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시영입니다. 저 뵙고 싶었어요. 네. 윈지 코리아가 제 회사거든요. 저 유언비어로 걸리고 싶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자, 그런데 원일이 기자님. 네. 지금 헌재 앞에서 리포트 하다 오셨잖아요. 아니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저희 그 취재진부터 중계차 전부 다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시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을 좀 넘어서 그래요? 네, 굉장히 걱정해야 될 좀 상황이네요. 오호. 일단 안국역에서 헌재 방향으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놨거든요. 예. 그 차벽이 사실상 무너졌어요. 차 자체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그걸 넘어갔어요.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예, 사다리를 대고선 그냥 넘어가가지고 헌재로 진입하겠다고 지금 막 가시는 바람에 지금 경찰하고 지금 대치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압사자가 한 명 나왔고 의식불명이 3명이라는 가짜 뉴스가 지금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인파에 넘어가지고 60대 남성 한 명이 잠시 의식불명에 빠져서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구급차로 좀 이송을 했습니다. 사망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가짜 뉴스까지 지금 되고 있고 헌재 결정 불복 뭐 구호를 엎치고 이제 대선 없다 뭐 이렇게까지 되면서 지금 이야. 시위 양상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돼 있습니다. 효자센터 쪽으로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셨네요. 거기서 예. 세월호 인양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명시적으로 또 딱 규정을 내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기는 해요. 경찰이 지금 1개 중대가 80명쯤 돼요. 예. 근데 헌재 주변에만 지금 57개 중대 배치됐으니까 4,600명 정도고요. 어허. 전체적으로는 서울에만 지금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또 경찰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삼성동 주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부분에 또 경찰 병력을 또 지금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퇴거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결정문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진 건데 경찰이 그 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경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비를 했을 거니까 예. 뭐 그간에 또 그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잘 좀 실력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마지막에 당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 정치적 패습을 청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창호 재판관 보충 의견. 안창호 재판관이라는 분이 사실 그 아주 골수 공안 검사로 경력을 쌓았던 분인데 어허.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보충 의견까지 추가했던 이유를 좀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좀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창호 재판관이 무척 보수적인 신분인 그렇죠. 거죠? 예. 헌법재판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님. 네. 여론조사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추적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오늘 네. 결과 난 거에 대해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저게 오래 갈까요? 뭐 그 과정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선거. 예. 그렇죠. 60일 이내 선거를 끝내야 되니까. 네.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5월 9일. 아직 공표는 안 되는데 5월 9일이 좀 유력한 아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선거 시한. 20일까지 공표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한이 60일 이내면은 네. 5월 9일이냐 5월 8일이냐 5월 10일이냐 그걸 묻는 거야. 그 질문을 못 알아들어. 5월 10일은 안 되고요. 예. 60일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 5월 9일까지? 예, 5월 9일까지인데 예. 20일까지 이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일정을 이달 20일까지 아, 이달 일정을 20일 공표하게 일정을 돼 있는데 공표하고. 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아,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화될 거냐 아닐 거냐니까 뭐 일정만 아니, 얘기하고 그 수건이 끝내.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시위는 격화되겠지만 예. 이게 선거법 103조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 네. 아. 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단체가 예. 집회를 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를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집회 자체가 불가해지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은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규정이 된다면 예. 선관위가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 교수, 김 교수님 이름을 바꿀 뻔했네. 네. 김병민 교수님 이게 가끔 가다가요.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분이 그냥 와그닥닥 얘기를 해버리면 청취자분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개싸움하는 것 같아. 네. 김병민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이 대통령 선거 일자를 누가 공표해요? 이 권한대행이 하죠. 권한대행이 환경 하죠. 권한대행이. 공표하고 출마하면 그러면은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3월 20일까지는 선거를 공고를 해야 되죠. 예. 다만 황교안 권한 대행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최한 일주일이 되지 않을 거다. 선택을 한다면.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결과 오늘 헌재의 선고를 유심히 지켜보면은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애당초 처음 얘기했던 거는 이 탄핵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로잡기 시작했고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글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관계를 가지고 지금 있는 권한대행이 직을 집어던지고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오늘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어저께까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헌재의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입장을 표명했었어야 정상이거든요. 수용하자. 그러니까 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수용합시다라고 얘기해서 두 쪽 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예. 글쎄 이제 지금 이 상황에도 헌재의 결과를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등등에 대한 내용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대리인이나 참모의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한 번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기자님. 네. 각 정당의 추이가 네.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쫙 펴놓고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날짜에다 동그라미를 빨간 볼펜으로 쫙 쳐놓으시고 빨간 펜. 그러니까 뭐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빨간 볼펜 딱 들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시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달력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이 좀 줘야지. 예.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 핸드폰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선관위로부터 5월 9일 대선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딱 표가 나와 있어요. 이미 네. 다 저 네. 준비돼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4월 9일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4월 9일. 예. 왜냐하면 4월 9일이 왜 중요하냐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에요. 네. 그 왜 4월 우리가 왜 이날을 주목해야 되느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나오시려면 이날까지는 사퇴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영어로 말하면 액팅 앤드 액팅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그거 영어로 왜 얘기해요? 그걸? 그다음에 공도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예. 자, 4월 9일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4월 이제 5월 9일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유력하죠. 지금으로서 뭐 네. 그거 말고는 날짜는 없어 보여요. 예. 5월 10일 수요일 날은 뭐 날짜 넘어가서 안 되고 8일 날은 월요일이라서 안 되고 네. 또 연휴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관위가 사실은 헌재에다가 이런 일정표까지 해서 보낸 지가 오래됐어요. 선관위에서요? 이거 감안하셔서 선고일 지정하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4월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13일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그 금요일 날로 한 그 요인도 선관위의 이런 일정표 그 권고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4월 3일 그 전에 무지 중요합니다. 민주당 1차 경선이 이루어져요. 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 이 1차 결선에서 이게 50% 넘지 못하면 4월 5일 결선 투표를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4월 3일 날 지금 추세대로 하면은 뭐 문재인 대세론 뭐 이대로 뭐 이대문 어대문 그러잖아요. 예. 이대로 가든 어차피 뭐 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그 바른정당이 3월 28일 날 경선 통해서 후보 정한다 하고요. 한국당은 3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네요. 예. 이달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3월 말이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이제 정리가 다 되는데 3월 말 4월 초까지. 예. 예. 그 뭐 다른 뭐 지금 현재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서신 분이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예. 근데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지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해서 문재인 대 반문 연대가 과연 형성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오늘 결정문이 네. 향후 정치 일정에 좀 저희는 들으면서 꽤 세게 느꼈거든요. 별로 세게 안 느끼셨나 봐. 근데. 예, 저는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가지고 사후에 무슨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붙을 여지를 최대한 차단했다. 너무 생각보다 짧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예, 내용도 짧았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그 피청구인 측 주장, 예.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뭐 전혀 위법을 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가서도 헌법 위반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초반에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론 탄압 부분이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그 권한 남용 부분이나 또 심지어는 이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생명권 침해 부분까지도 최대한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사실상 둘이 같이 한 공범이다라는 거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금 그 마쳤단 말입니다. 강도 높게 얘기하던데. 네. 나는. 그리고 저는 느낌으로 이제 뭐 이재용이라는 이름, 삼성이라는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형사재판을 통해서 또 더 밝혀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논쟁거리를 남겨놓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 사실상 내용으로서는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의 이권에도 개입했고 최순실 씨하고 결탁해서 굉장히 어떤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다른 쟁점을 삼아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런 점들을 재판관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보충 의견에다가도 더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대통령이 직책 수행을 잘못했다라는 것까지는 다 인정했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봤을 때 헌법 위반으로 직접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예.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 전달했다. 이걸 가지고 예.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또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걸로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예. 저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하. 박시영 부대표님. 네. 어떠세요? 지금 그 이 탄핵 이게 그 이후에 되기 전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네. 되고 난 다음에 보수가 결집할 것이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 각자 막 그 딸국밥들 막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지난 대선 때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투표층을 보면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투표층이 둘로 확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친박 단체들에 대해서 바른정당 지지층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문 연대가 하나의 세력으로 모아질 가능성 거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친박 세력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제 그분들 새누리당으로 등록한대잖아. 예. 그리고 이번 대선 이제 대선이 과연 탄핵 예. 이후에 이 대선 전망이 달라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시간이 대세론이 없습니다. 꺾일 거냐, 뭐 계속 시간이 할 없습니다. 거냐. 예. 대선까지 60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첫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요구는 있겠지만 진영 대결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예, 보수 한 측의 그 격렬한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진보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의 대표 선수들에게 표 쏠림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에게 더 표가 몰릴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현 판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의 7분 능선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지금 저희도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시작들을 이제 했는데 예. 이 여론조사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죠. 예.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이라고 그러지만 한 35%라고 지금 봤을 때 예.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40%를 훌쩍 넘어버리면 대세론으로 가는 거지만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국민적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분노였어요. 그런데 예. 오늘 이 시점부로 국민적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시원하고 막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불안하다라는 이 반응이 너무 많죠. 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문재인 대표가 흡수할 거냐 예. 관전 포인트죠. 예. 김 교수님.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하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지하철에서 저희 와이프가 사람들이 이 11시 탄핵 선고가 되자마자 막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반응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좀 보내줬는데 야 근데 어떡하냐.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선거의 과정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는데 아까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 과거와 같이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로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보수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과 현재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선수와 1대1 구도의 대결을 상상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자를 기점으로 완벽한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도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기회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이 되고 나서 아주 겸허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헌재 선고를 기다리자라고 바라봤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특검의 결과 조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면 조목조목 법치주의에 의거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좀 그런 일이 없었죠. 좀 너무 나갔어요. 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이제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소위 말한 사실관계를 더 넘어선 선동의 과정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데 예.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분들을 위시로 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오늘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과정에서 의결에는 아마 표시를 했지만 어정쩡한 과정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2차 분당 사태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헌의 고리로 뭔가 새 판이 짜여진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짜여진다고 하면 짜여진다면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그 전제를 깐 게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 단장이 마지막 소감을 발표하면서 예.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으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교합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 생방송 4시간짜리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계속되니까요. 문자 폭탄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났네요. 강하영님 안국역 주변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신형대님 여기 금화터널인데요. 광화문 청와대 방향으로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네요. 정수진님 너무 안 됐어요. 우리 동생 경찰인데 제발 이성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불안해요. 이정환님 별로 마음에 드는 문자는 아닌데 그래도 읽어드려야죠. 봉도사님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는데 정치 프로그램 진행계 김홍국입니다. 왜 저를 김홍국에다가 비교를 하세요? 저하고 김홍국하고 친구인데요. 저 별로 안 친하고 싶어요. 예, 예. 개헌 문제 계속 하시죠. 개헌 문제요. 예. 개헌 문제는 일단은 대선 전 개헌은 거의 불가능해진 구조고요. 불가능해졌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자기 임기 내에
특히 이제 내년 그 상반기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공개하라는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아마 개헌 공약은 내세울 것 같고요. 예. 아까 원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의 정서가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분노의 정서와 불안의 정서가 80대 20이었습니다. 근데 60대 40 정도로 불안이 이제 한 40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 거리 상태가 지금 이어졌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거리 상태가 이어졌는데 과연 불안했느냐 이런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대선이 60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 정서는 며칠은 요동은 치겠지만 대선이 판이 딱 짜이면 그런 어떤 정서는 가라앉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3월 20일 날 이제 그 대선 일정 공고하고 네. 레이스에 가면은 좀 줄어들 것이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100%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느냐.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80%의 국민들과 20%의 국민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때문에 80%의 국민들이 지향하는 어떤 국가를 새로운 세상을 바꿔달라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결집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100% 대한민국 대통합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원 기자님. 네.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세월호 부분이죠. 세월호 부분이죠. 네. 세월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서도 이 부분이 아직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하시나요?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소추할 때부터 예. 그래서 세월호 부분은 빼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이른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른바 법률용어로 부작위가 잘못을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헌재가 이제 거의 해답을 내렸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그것이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헌재의 판결 논리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 나온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청와대 쪽으로 지금 그 효자동까지 지금 진출하신 거예요. 인양하라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의 지금 1차적인 요구는 세월호 인양. 그동안에 이거 탄핵 정국에 묻혀서 세월호 인양 문제가 지금 쏙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요. 이거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애타는 이심정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 줘야죠. 예, 저희 말씀 나누는 와중에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예.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도원 어머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 엄마입니다. 예, 김도원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강화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광화문에 계시군요. 네, 그 세월호 가족들 일부가 지금 그 청운 효자동 쪽에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들어오는데 그쪽은 아니신가 보죠? 네, 효자동에서 강화문으로 이동했습니다. 효자동에서 이제 나오셨군요. 네, 예, 오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탄핵 어떻게 보셨어요? 맨날 며칠을 사실 가슴 졸여서 봤죠.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사실 처음에서도 사실 좀 슬퍼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예. 탄핵 사유에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만 들어가 있지 탄핵 사유는 안 된다는 그 말씀에 예. 사실 많이 가슴이 좀 아프고 3년 동안을 싸워왔는데 우리가 청문회도 하면서 자료를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우리가 그 조사를 못하는 바람에 탄핵 사유에서 이제 빠져고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결정문 보게 되면은 특검 조사도 거부했고 압수수색도 네. 거부했고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오늘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그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결정문 보고 좀 섭섭하고 실망하시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3년이 지났지만 3년 다가오지만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고요.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더 움직여야 되겠죠. 이제 세월호 인양되고 선제 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7시간 밝히는 그 이유가 더 빨리 밝혀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이제 4월 16일이면
한 달 6일 뒤면 3주기가 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으시죠? 거의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죠. 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시간들이 예. 그냥 이렇게 다 생각이 나니까. 작년 우리 12월 9일 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오늘 이제 인용이 결정이 났는데. 예. 오늘을 위해서 사실 그 시간들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들만 움직여서 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예, 토크를 그렇죠. 같이 들어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대통령 탄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난 이후에 네. 격려도 해주고 함께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유가족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항상 저들 곁에서 항상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이 움직이는 잘 폭폭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시고 힘들 때는 같이 말없이 안아주시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 시간,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으실 텐데 네. 계속 그 세월호 가족들을 거리에 세워놓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많았었거든요. 네. 예. 예,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그 정치 역사 이게 좀 슬픈 날이긴 합니다. 도원 어머니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올해는 역사의 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았죠. 그 가운데서도 세월호의 아픔, 이 문제만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벼랑의 마음이 슬퍼지죠. 네, 마음이 예. 무겁습니다. 갑자기 헌재에서 결정했던 그 선언문이 마음을 좀 울리는데요.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될 것에 아마 우려했던 헌재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헌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부분들 예. 바로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전면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특검의 수사까지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이번에 탄핵 결정을 기각하게 되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에 혹시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다시 한번 남용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 더 굉장히 좀 심금을 울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한 번에 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헌재 선고 결과를 읽어보면서 그게 하나의 실수였으면은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폐하려고 그거를 오히려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와 같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헌재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차기 대통령은 누구의 품으로 갈까? 민심의 추이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권 교체 요구가 아까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민주당 주자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통합의 요구가 커지겠지만 시대 정신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지금 부패를 척결하고 예.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거든요. 이게 예. 결국 정의와 공정인데 정의와 공정. 예. 결국 이제 정의롭고 활기찬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 예.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 거의 지금 1차 모집이 끝났습니다. 선거인단 모집이요. 몇 명 모였어요? 160만 명을 넘어섰죠. 예. 다시 2차 들어가지 예, 않나요? 2차 이제 내일부터 예. 일요일부터 들어갑니다. 일요일부터 들어가는데 일주일 할지 열흘 할지 아직 그 당에서 결정을 못 했는데요. 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룰을 결정을 못 해요? 2차는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14일간으로 좀 늘려달라는 거고 아하. 당 지도부는 7일간 하겠다는 건데 예. 오늘까지 확인된 바로는 7일 아니면 10일 그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7일 겁니다. 내지 10일 정도 조금 받아들여갖고 한 3일 정도 더 네, 늘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 있는 예.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 흐름이 변함없을까요? 이제 문제는 2차죠. 2차. 2차 때 과연 흔히 말하는 중도층,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얼마큼 얼마나 들어올까?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게 과연 1차 선거인단 모집은 주로 이제 집도끼들, 예.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온 왔는데 건데 이제 2차에서 중도 보수가 좀 들어올 거로 예, 보인다. 약간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판세를 엎을 정도의 규모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좀 전망을 지금 하는 말씀의 것 같습니다. 행간을 들여다 보면은 1차에서 문재인 후보가 끝낼 것 같다. 지금까지 1차 모집만 보면 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의원님 그럴 뻔했네요. 네. 의원 한번 하실래요? 이번에 제가 공천 드릴게. 저는 원도사가 더 낫습니다. 예, 원도사님. 봉도사 따라서 원도사. 예,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어떻게 돼요? 지금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대표는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대선은 인용 이후에는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죠. 보수 후보는 없고 이제. 네, 보수 후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 안철수라고 보는 예, 거죠. 홍준표 지사한테 혼나요 그러다가. 네. 그래서 이미 그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불쾌한 바가 있죠. 그렇죠. 또 살벌해요. 한번 네. 우리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제일 관심사예요. 예. 사실은. 그 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가 다 모일지 안 모일지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예. 지금 저 민주당에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오히려 더 관심사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160만 넘었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더 한다 치면은 한 250만 명까지는 선거인단 모집될 거란 말이죠. 지금 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요? 예, 하루에 6만에서 7만 정도 예, 한 200만 가면.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안희정 캠프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200만 당심, 250만 민심 이런 이제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200만 되면 당심으로 결정이 되지만 250만까지 가면 200만 민심이다. 명 넘어가면 민심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클릭돼서 많은 비난은 받았지만 중도와 보수 쪽에서 지금 흘러 들어오는 표까지 다 하면은 우리도 경쟁력 있다라고 지금 저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진성당원이 이제 19만 명 우리가 잡잖아요. 그럼 대충 한 20만 명 잡고 한 명이 진성당원 한 명이 선거인단 5명 데려오자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만 명 곱하기 5 하면은 이게 이제 200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거기까지는 이제 당심, 이른바 조직표가 이제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 넘어서면 이제 민심, 이른바 안희정 대안론이 이제 된다는 거고 어차피 정권 교체 되는 거니까 문재인은 대세론이지만 안희정으로도 가능하면은 그래 그럼 덜 불안한 안희정으로 더 가자라고 이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뭐냐면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고민이 뭐냐면 안희정 표를 많이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의 표가 바로 안철수 의원한테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4월 초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한 40%에서 50% 정도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1위를 한다면 흡수를 한다면 흡수하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표 한 70%, 60~70%를 흡수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벌써 45% 근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그 안지사 일부 표를 안철수 의원이 흡수한다 한들 그 지지도라는 거는 12~13% 정도 수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엎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샵 1035 문자 폭탄이 좀 주춤했어요. 짜증나요. 여러분들의 문자는 정봉주도 춤추게 만듭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하자면 손목에 가시가 돋습니다. 멋진 말들 들으면 가슴이 짠하죠.
아무도 쎄. 뭐야 그게. 아무도 응답이 없어. 아유, 정말.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월호 어머님들 힘내시라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희진님 정말 힘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돕겠습니다. 박성재님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정상교육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한희성님 수고 많으시대요. 이제는 국민 단합이 중요합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네. 정말 싸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황교안 네. 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출마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황교안 대행이 약간의 정치 감각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예. 혹시 뭐 소수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만장일치로 파면이 된 마당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과거 정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이 예. 지금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제치고 아까 이제 우리 원 기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거 30일 전에 사표를 내고 예. 나와가지고 또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겠다. 예. 그거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법조계 선배 두 분이 지금 열심히 뛰잖아요. 홍준표, 황교안. 아유, 선배라고 하니까 또. 예. 두 분 다 변호사. 황교안 그분은 변호사가 아닌가요? 중간에 했었죠. 했었죠. 중간에 돈 많이 벌다가 다시 들어갔죠. 네. 남의 집 집안 산소까지 하시네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때 그거 해가지고 수임계 내라 그러니까 못 낸다 그러고 청문회 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슬그머니 수임한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네. 예, 황교안 어떻게 출마 못할 것 같다는데. 못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본인의 희망을 말하지 말고 15%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 혹시 보셨나요? 매주 네, 저는 뭐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결국 지난주랑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15%가 무너질 거다. 갤럽 여론조사는 어차피 15%가 아니라 한 자릿수 때 지지율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때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15% 나왔던 건 일부였고 다른 일부 여론조사였고 갤럽 여론조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대권 주자들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하잖아요. 한 자릿수예요, 근데? 한 자릿수고요.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숨어있던 샤이 보수들이 다 같이 나타나서 그래 진보에는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우리의 후보는 황교안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한 20%가 넘는 지지율을 몰아줘도 고민할 판일 거예요. 그래도 고민할 판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더 이상 현재를 치고 올라갈 만한 동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홍준표 지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추대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세게 붙어야 되는데 정치 구단 홍준표 지사랑 붙어갖고서 선거에 승리하겠다. 저희 반기문 전 총장 한 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은 상태로서 뭔가 단기 필마로 출마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 주변에서 진정 그 사람을 생각하는 예. 참모들이라면은 정말 이 남은 60일 기간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멋진 모습으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면 예. 훗날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할 것이고 황 대행은 이 조언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훗날 가면 한 70 넘어갈 텐데. 원 기자님. 뭐 저 기자 입장에서 이걸 뭐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써요. 황교안, 반기문, 고건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행정가예요. 성공한 행정가. 성공한 행정가가 정치권에 성공한 행정가 실패한 정치인. 뭐 근데 황교안 총리는 지금 이제 아직 정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치권의 요구로 꽃가마를 태워서 추대해주면 해볼 용의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결국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황교안과 홍준표를 놓고 지금 범보수 세력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는 황교안 총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숨기지 않았어요. 예.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시계도 뿌렸잖아요. 시계. 뭐 그게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예. 황교안은 야당할 각오로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에 안 되게 네. 되면 다음에 당 대표나 책임을 맡으면서 네. 2018년 노리고 2020년 노리면서 2022년까지 쭉 가는 이러한 일정을 네.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돼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대선에 출마를 하는 거고 반대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건. 홍준표 지사는 야당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출마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헛소리들 하지 말고 비껴 내가 할게.
그 대신 저 분열됐던 거 이혼한 거 아니고 별거 중이니까 다시 합쳐. 이게 지금 홍준표 지사의 메시지예요. 다소 거칠고 굉장히 흥분돼서 말씀들을 하시지만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표가 결집되는지 아는 분인데 황교안 총리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홍준표 지사 던지는 거 보면 좀 살벌하던데요. 표가 결집되지 않고 계속 3%대쯤에서 머무르고 있던데. 네, 그러나 그게 아니면 홍준표가 아니죠. 그런 거친 언행과 그런 직설적인 화법이 미국의 트럼프가 있으면 한국에는 홍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안 하는 거죠? 전혀요. 대통령이 그럼요. 비교했으니까 좋아하겠죠. 네. 시켜준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비관적인 전망을 뚫고 대통령까지 간 거는 그 거친 언행과 그 돌출 행동이 없었으면 됐겠어요. 홍준표 지사는 그걸 할 줄 아는 분이고 황교안 대행은 그걸 할 줄 모르는 분이 할 수 없는 행정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소연님 우리 딸 성대생인데요. 학생들이 안국역 지나다가 봉변당했대요. 자, 이거는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박미정님 지금 시청 방향 가는데 차 막혀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서 마음 편히 가고 있습니다. 차 막혀서 좋다는 거예요? 말되는 거예요? 자, 한희성님 우리 국민은 여야가 필요 없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필요 없습니다. 둘로 나뉘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우 너무 반성되는 문자예요. 그죠? 네. 박시영. 예. 예. 앞으로 좀 잘 살아요. 반성하고. 알았죠? 저도 이제 황교안 대행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늘 뭐 6대2 정도 나왔으면 뭐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홍준표 지사도 덤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근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가 단계에 빠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지층이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단계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그 표 일부가 홍준표 지사 이런 분들한테 나눠가는 건데 언제 불출마할지는 좀 모르겠고요. 갤럽 조사 아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이제 황교안 대행 지지층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갤럽 조사는 복양문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당신 누구 지지하십니까? 그냥 오픈 문항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황교안이라고 답하기가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불러주는 조사에 대비 갤럽 조사는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 항상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해하고 보셔야 오픈 돼요.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 15%쯤 나오는 게 맞다. 네. 12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12, 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문항을 물으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번 이제 갤럽 조사에서 금일자 조사 같은 게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홍준표 지사 해달라니까. 홍 지사는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 나중에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튼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이 결국 뭐 하나라도 하죠. 그런 면에서 봉도사님 미래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왜요? 권력 의지가 강하셔서. 없어요. 전 방송인이 무슨 권력 의지가 있어요. 방송 진행에 대한 거지. 불가사리래요. 불가사리. 왜요? 프로그램 몇 개를 해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팟캐스트까지. 아니 지금 김어준 정봉주가 팟캐스트를 장악한 다음에 이 방송에 진출해서 골목상권 다 죽이고 있다. 이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골목상권까지 다 먹어버려 그냥. 자, 원 기자님.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전문가들 안 된다면 자꾸 개헌 얘기를 해. 이번에 김종인 전 의원도 나오면서 또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왜 자꾸 얘기해요?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정치공학적으로 뭐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다 설명들을 하시는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한 대선 전 개헌은 100%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된 다음에 개헌에 동의해 주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같이 하자. 안 한다 그러면 욕 먹으니까. 설명이 길면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하다는 건 200%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친하세요 그분하고? 저는 뭐 일면식도 없지는 않고 딱 한 번 얼굴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붙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민석 의원이라고 했는데 전혀 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가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거든요. 예.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는 극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예. 그럼 선거에서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이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공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얼굴을 몇 면을 다 찍어갖고 국민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가장 독특한 케이스가 뭐냐면 당선 이후 인수기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날 그러니까 출근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너 총리, 너 장관 이렇게 어떻게 찍어요? 그러는 순간 벌써 니들 나눠먹기 하냐. 이런 발이 나오기 때문에 죽었다 깨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없는 공간이 그 공간이고요. 예. 반면에 이 제3지대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김종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너 대통령, 나 분권형 총리, 여기는 경제부총리 이런 방식으로서 통합하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몇 면을 국민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것이고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한다. 예. 그리고 나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개헌할 거니까 우리 찍어주면 약속대로 갑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약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는 그 최근 대선 중에서 이 정도로 대선 앞두고 개헌 이슈가 불거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그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것은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임기를 그대로 보고요. 보존해주면서. 예, 임기는 보존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달간 동거 체계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내각과 박근혜 내각과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야 하거든. 청문회 때문에 장관들 예. 때문에 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탕평 인사들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자기 사람만을 데리고 할 수가 없을 거다. 탕평 인사를 안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예.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동거정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총리 장관 뭐 싹 다 임명. 일단은 청와대 인사를 먼저 합니다. 예. 비서실장이나 쭉 인선을 하고 바로 이제 총리를 지명을 할 텐데요. 예. 탕평 인사를 해야만이 국민의당, 정의당, 뭐 이런 바른정당 이런 당에서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강 변호사님. 네. 돌발 질문. 국정원 장관, 법무부 장관 제안 받으면 뭐 하시겠어요? 못 한다고 해야죠. 좀 아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만한 사람한테 시켜야지. 왜 묻냐면 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겠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탕평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는 탕평 인사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지금 4당 체제로 나머지 있는 나머지 세 야당은 이게 무슨 탕평 인사냐고 독식이다라고 또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차기 정부의 그 순항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인용이 국가적 불행의 마지막 이 종결지와 종지부가 아니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 최강욱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님 박시영 부대표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SBS 대표기자 원일이 선임 기자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장장 4시간 했는데 저는 한 4분 얘기한 것 같아요. 40시간씩 해야 하는데. 예. 40시간 해야죠 이제 다음에 한번. 예. 끝장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함께 해드린 탄핵 심판 특집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시부터 7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시사 전망대 박진호 앵커가 진행하는 탄핵 심판 특집 새로운 대한민국이